한국에 노드는 많은데 실제로 비즈니스나 프로토콜랩스가 제시하는 내용으로 활동을 하는 팀이 없다. 그래서 잠재적 능력이 되게 많은 곳이 한반도인데 그래서 언젠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 프로토콜랩스는 역시 지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고 그래서 지원도 아주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순차적으로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FS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14년이죠. 2014년 5월경에 후안 베넷이라는 사람이 IPFS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 내용은 전 세계 컴퓨터 파일 표준을 연결하는 탈중앙화된 분산형 P2P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IPFS의 원래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탈중앙화되다 보니까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방대한 데이터죠. 거기에다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FS는 인터플래너터리 파일 시스템의 약자로서 이 행성 간의 모든 정보를 교환할 그런 미래의 꿈과 같은 그런 이 하나의 그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FS는 그동안에 HTTP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았죠. 해킹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또 데이터가 크거나 많을 때 속도 문제, 또 그 데이터에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정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IPFS는 반드시 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HTTP는 어떤 특정 주소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주소에 이 네트워크 상의 라인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지 못하거나 또는 그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데이터 전체가 다 소실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 IPFS는 그 파일을 블록 조각들로 쪼개서 여러 군데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IPFS의 특징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전송 속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에 비해서 엄청난 방대한 양이다 손치더라도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다 파일 공유 방식으로서 같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노드가 많으면은 많아질수록 그 고용량의 파일들을 더욱 빠르게 가져오거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콘텐츠는 같은 해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또 이 IPFS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개방되어 있는 이 시스템입니다. 열린 작업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구가 지금 만들어져 이 우주가 탄생된 지가 137억 년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 어떤 문자를 가지고 소통했는지가 그 137억 년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그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지금도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과거의 데이터들이 점점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 다음에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깃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언제든지 저장된 데이터를 복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저장소에 해당 파일과 히스토리 전부가 다 복제돼서 언제든지 어떤 그 노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항상 서버가 복원이 가능하다는 게 IPFS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IPFS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빅테크 그룹들 중에서 넷플릭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얼, 그다음에 하웨이 이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일부 지금 IPF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잘 많이 보셨죠. 이더리움, 이오스, 그다음에 유니스왑 이와 같은 이 암호화폐들도 IPFS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또 뭐 구글이라든지 이것도 다 들어오겠지만 브라우저 회사들도 그 중에서는 이제 브레이브라든지 오페라 이와 같은 세계 굴지의 브라우저들이 지금 IPFS를 채택하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PFS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연료지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필요한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로서 이 사용되는 것이 파일코인입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은 이 2014년도에 후안 베넷이 이러한 시스템의 그 레이아웃을 먼저 발표를 하고 또 한 3년 정도 지나서 스탠퍼드라든지 하버드, 그다음 구글, MIT, IBM 또 이외에 많은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의 그 기술자들이 이 후안 베넷하고 힘을 합쳐서 100명 이상이 이 프로토콜 랩스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IPFS와 파일코인을 이제 시장에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코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PFS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FS의 지불 수단으로서 파일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을 들고 가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질 못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치가 저장돼 있으면 보존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존 가치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파일코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일반 화폐처럼 저장 가치도 있고 사용 가치도 있는 그러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FS 생태계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 인터넷 공간상에서는 현금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용 가치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IPFS 네트워크의 데이터 스토리지 인센티브를 위해서 서로 이제 내가 스토리지를 이만큼 기여를 했다, 블럭을 이만큼 기여를 했다, 또는 내가 또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데 아주 필요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PFS는 물론 이제 처음에 ICO를 열 때 제한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미국 사람이어야 되고 100만 불 이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에 뭐 20만 불입니까? 이상을 벌어들여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단시간 내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억 5,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를 했을 정도로 이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또는 일부 세계 각국에 있는 정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파일코인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보상이죠. 보상으로 내가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또 내가 또 내는 그 우리가 보통 담보금이라고 하죠. 담보금이 이제 어떻게 쓰이고 하는 그런 이 그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이제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노드들, 즉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걸 보통 우리가 P2P라고 표시를 하죠. 개인과 개인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거를 우리는 이제 각각을 노드라고 그러는데, 그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 포인트 또는 데이터 전송의 종점 또는 재분배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개인들의 이 저장 공간을 서로 다 연결해서 쓰게 되고, 그 각각의 개인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노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 노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는 누구냐? 스토리지 제공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SP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SP가 얼마만큼 이 시스템 안에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IPFS의 사업의 이 속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에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누군가가 필요로 해서 꺼내 볼 때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 발생이 이제 딜이라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딜에는 스토리지 제공자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계약 조건이 있을 테고, 딜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가 검색을 한다면은 검색 프로바이더, 검색 제공자가 또 클라이언트하고의 상호 어떤 거래를 해서 이 파일 코인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거래는 이제 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지 속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는 저장을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고 계속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명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을 쓰다 보니까 정말 내 데이터가 100년 뒤에도 있을까? 뭐 가까운 미래 1년 뒤에도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보통 이제 PO 랩이라고 그러죠. PO 그 Proof of Replication. 그래서 확실하게 네 데이터가 백업이 돼 있어, 복제가 돼가 백업이 돼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시공간 증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POS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료가 필요합니다. 가스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스비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제 그 클라이언트라든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또는 그 검색 프로바이더들이 이 분산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이 가스비는 그 시스템 전체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는 채굴자가 채굴하는 블럭에 메시지를 기록하고 처리하고 또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 메시지는 이제 주로 스토리지를 온보딩 한다든지 또는 스토리지를 거래한다든지 또는 진행 중인 증명을 한다든지 또는 토큰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메시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 핸들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이 가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이
IPFS의 발전 속도 때문에 아마 이 가스비를 점점점 낮추어가면서 어떻게든지 좀 발전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그런 또 뉴스도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 IPFS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만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제 액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터로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웹 2.0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데이터는 모두 이제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거리가 멀면 아주 곤란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 노드들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컴퓨팅이 연산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답니다. 그 액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범죄 통계나 또 요새 저는 원래 환경공학을 이제 전공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그 지구 온난화 같은 데는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과거에 지금 이제 날씨 예보도 그렇죠. 과거의 날씨를 다 모아서 컴퓨터에 연산을 해서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그냥 어떤 기상청의 서버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가 장구하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여러 세대 동안에 걸쳐서 생성되어 있던 데이터를 전부 다 복제를 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영구히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네트워크 전체의 액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주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주소는 여기 참가하는 그 참가자의 어떻게 보면 식별자입니다. 식별번호. 그래서 그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이제 그 주소의 설계 기준을 제시를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코인 주소는 쉽게 식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접두사라 그러는데, 접두사로 F를 사용하죠. 그는 이제 메인넷을 거친 다음에 F라고 그 전에 테스트 냈을 때는 주소를 T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일코인 주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외부에 전송될 경우에 오류 감지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서 그 주소가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주소, 그렇다고 해서 한번 만들어진 주소가 계속 똑같이 있을 수는 없고, 사용자에 따라서 나 바꾸고 싶어 했을 때 또 쉽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주소는 가능한 식별 가능해야 되지만 짧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짧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파일코인의 작동 방식에서 이 주소를 통해서 정보 교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기 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파일코인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반드시 우리는 이제 주소라고 하면은 지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레이아웃만 알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이걸 제안을 받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주소는 반드시 우리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은 또
파일 코인 보상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블록을 생성을 하면은 반대급부로 보상으로 파일 코인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블록 마이너들은 파일 코인을 보상을 받는데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 개수는 6년마다 반감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기타 암호자산들은 4년이 반감기인데 이거는 이제 6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블록 보상 자체가 전체 파일코인 보상의 15%밖에 안 되니까 이걸 또 186년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로에 수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스토리지 보상입니다. 스토리지 마이너는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죠. 여러분들 이제 처럼 이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우리 저장 공간이 있어. 이거 써.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지를 빌려주면은 파일코인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도 지금 15%, 스토리지도 15%,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이 한 70%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색 마켓에서는 검색 마이너가 이제 물론 이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하고 검색 프로바이더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태계가 점점 더 커지면은 스토리지하고 검색을 같이 하는 업체들도 있을 테고 또 따로따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 마이너는 앞에 이제 스토리지 마이너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요청하는 데이터를 스토리지로부터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가로 파일코인을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코인의 장점은 그동안에 이제 그 HTTP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가 많이 들고 뭐 이런 등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파일코인의 장점은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면은 보상을 반드시 준다. 스토리지 보상. 그 다음에 누구나 네트워크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스가 오픈 데이터. 누구든지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그 스토리지 보상이라든지 검색 보상은 프로토콜 랩스가 가격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각각의 SP들이 자기들의 장점을 이 시장에다가 내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그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누구보다가 싸다. 이런 이제 각각의 SP들이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오픈 마켓에서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SP들은 하나의 연합체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업체든지 간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내 적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시장에 대처하는 동업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좀 더 나은 IPFS의 미래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 서버를 안 통하고도 직접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거는 뭐 기본적인 IPFS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저것만 있느냐? 장밋빛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단점으로서는 데이터 캡이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냐? 그거를 공증인한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캡의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만큼만 내가 스토리지를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은 이 공증인 제도를 어떻게든지 더 공증인의 그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데이터 캡을 각 SP들이 보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또 제도도 아마 연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코인이 시장의 유통량이 부족합니다. 근데 유통량이 부족한데 왜 파일코인은 5천 몇백 원밖에 안 해?
그건 뭐 전체적인 그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제 유통량이 부족하냐면은 이런 블럭이나 지금 스토리지는 아직까지 뭐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블럭만 예를 들겠습니다. 블럭으로 받는 코인 수가 정해져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라 그러고 있네. 또 어떤 업체는 또 이제 540일 지났으니까 이제 리턴돼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 파일코인 자체가 이 공급되는 게 너무 적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해결해야 될 이제 그 가스비를 낮춘다든지 보증금을 낮춘다든지 해서 그 위에 이제 수익과 저 보증금이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익이 높은 구조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유통량 부족은 해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코인은 내가 언제든지 카드로 막 쓰고 현금 주고 뭐 이렇게 하던 현재 시스템하고 달리 거래소에서 파일코인을 구입하거나 안 그러면은 블럭이나 스토리지나 그다음 검색 보상을 받아야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부하로 댕기는 게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이제 단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일코인을 이제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 파일코인하고 이제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뉴욕의 이 오픈 데이터를 이제 IPFS를 입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분산형 데이터 스토리지가 공공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흡수를 하고 또 오랫동안 또 소실되지 않고 잘 보관하느냐 이런 문제와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나가는 데 비해서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라는 것은 협치라는 개념이거든요. 민관 거버넌스, 업관 거버넌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움직여 나갈 때 옛날에는 이 공직 사회에서 편협한 생각으로 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나가던 것을 이제 완전히 해서 가겠다. 그래서 협치를 하겠다. 그러면 또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뉴욕이 우리 그 파일코인 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그게 다른 도시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한 또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파일코인을 실제 활용하는 쪽에서는 이 폴리콘은 우리가 게이밍이라든지 그다음에 NFT 쪽에서 유명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폴리콘 스튜디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NFT나 게임이나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할 예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블이나 파일코인 IPFS NFT 스토리지는 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제 그 데이터를 온보딩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씌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핫한 게 NFT입니다. 그죠? NFT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는 대체 불가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떤 하자가 생기면 대체 가능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NFT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이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록히드 마틴하고는 이제 그 군수업체이기도 하지만 우주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입니다. 근데 우주 공간에는 서버가 없죠. 우주 공간에 서버가 없어서 그래서 실제 연결점이 없는 우주에서도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마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IPFS는 행성 파일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에 아주 적합한 그런 협업 관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하고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데 하버드 대학은 그 도서관에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탈중앙안의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해서 세계 곳곳에 언제든지 쉽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계속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분산 저장 연합 출범, 그죠? 분산 저장 연합 출범. 그래서 이 어떤 웹 2.0 상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웹 3.0으로 오면서 이 어떤 노드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프로바이딩 된 스토리지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연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성 간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분산 스토리지 연합체를 출범을 시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파일코인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동규 대표님도 그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앱을 개발한 블록체인에서 앱을 개발하는데 앱을 아까도 우리 이동규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토콜 랩이 직접 하지는 않고 다 이제 개인이나 또는 SP라든지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이 IPFS 생태계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거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자가 한 7,000명 정도, 명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7,000개의 기관 또는 회사, 개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2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파일코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매달 20%씩 이 스토리 제공 업체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파일코인은 그동안에 2014년에 처음으로 제안하고 2017년에 프로토콜 랩스가 창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2021년도 3분기에 첫 수익이 났다고 그럽니다. 뭐 규모에 비해서는 180만 불 같으면은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게 수익이 지금은 이제 9% 증가해서 180만 달러 정도에 이게 이제 주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가지고 이 정도가 됐는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솔루션들과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거기서 또 오는 또 이 수익들이 있어서 이 9%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 스토리지 활용도만 하더라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82% 정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이거는 앞에 동그라미가 더 크게 변할 가능성이 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코인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일코인 가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파일코인은 그 가치가 IPFS 기술과 파일코인 생태계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고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파일코인과 IPFS가 가진 미래 비전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미래 비전 속에서 어떤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떤 생태계를 통해서 전 인류에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기한을 저는 짧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좋은 데이터를 실링을 하고 좋은 데이터를 검색망에 태그될 수 있게끔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IPFS 파일코인 미래는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네이버와 다음, 그럼 카카오톡이 안 돼서 한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발표되기로 정확한 손해액의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짧은 9시간의 순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로부터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커지니까. 단 한순간 몇 시간이라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큰 사태가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는 HTTP를 선택할 것인가? IPF를 선택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중앙 통제형 방식을 버리고 탈중앙 분산형으로 가는 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술을 주도하는 게 바로 IPFS입니다. 그리고 파일코인 생태계죠. 메타버스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와 파일코인, IPFS를 접목시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죠. 한마디로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이 가상현실 속에서 입체적인 화면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60이라고 하죠. 360 VR 형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영상을 취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360, 즉 360도 전 방향에서 화면을 수집해서 그 화면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면에 나오는 일반 영상 데이터보다 최소 360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360배 이상의 크기의 영상이 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의 SNS 전 세계 서비스를 이제 가상공간 속에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대화하는 상대방이 미국에 있더라도 가상현실에서 서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든지 혹은 그가 오든지 중간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그러한 곳에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입체적인 현실, 가상현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과연 360배 이상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면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할까? 바로 IPFS입니다. IPFS 근본적인 취지, 목적 속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분산된 전 세계의 저장 공간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조각조각 분산되고 복제 가능한 파일들이 다른 IDC로 넘어가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업로드, 다운로드 될 수 있는 그 시스템 바로 IPFS의 기본 목표죠. 바로 메타버스를 완전하게 서비스 구현하려면 IPFS를 가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삼성에서는 삼성의 놀이동산, 에브랜드를 메타버스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도는 했지만 많은 개발팀들이 모여서 법인까지도 설립하고 만들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인 HTTP 네트워크, 웹 2.0의 세계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시키는 그 기술 기반은 바로 통신 속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IPFS 통신이고 파일코인 생태계인 겁니다. NFT도 아시죠? Non-Fungible Token. 게임 속에서 게임 화폐로 사용되던 그러한 토큰이 이제 온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나오면서 대체 불가능하고 복제 불가능한 이 토큰들이 드디어 하나의 인정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리고 명품 의류들이 보석들이 시계들이 루이비통도 나이키도 그들의 모든 제품에 이제 NFT 코드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명품들이
NFT 토큰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보안성입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보안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HTTP는 중앙통제형 방식이죠. 정부의 의도나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이 서비스를 차단하게 된다면 NFT 토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되죠. 내가 수백, 수천만 원을 들어서 명화의 NFT를 가졌는데 강남에 있는 모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단 지분 0.001%라도 그러한 토큰들이 분실된다면 혹은 그러한 토큰들이 복제되어서 다른 사람이 획득하게 된다면 NFT의 본질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키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도 내 호주머니의 키를 증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한 마리 있어. 거짓말하지 마. 보여주지 않고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NFT 속에 담겨 있습니다. 탈중앙 분산형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 취지된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입니다. HTTP에서 NFT를 서비스한다. 누군가 돈을 주고 그 토큰을 매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방법을 없애려면 중앙 통제화된 현재의 방식에서 탈중앙되는 방법, 그 방법에 현재 가장 기술 선두에 있는 IPFS 방식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스마트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카입니다. 차량 외부에 보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센서들로 하여금 내 차의 위치를 정보하고 그리고 그러한 주변의 교통 상황부터 건물,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취합시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시스템에서 앞쪽에 누군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시스템. 내가 어디에 목적지를 정해놨을 때 그 목적지의 최단거리를 설정을 해서 가고 거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내는 바로 네트워크에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중앙통제형 방식은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전력이 차단돼서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고 한 방향에서 오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어느 한순간에 데이터 공급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내 차의 움직임이 상대에게 전송되지 못하고 중앙 서버에 전송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차는 갈 곳을 잃게 되고 이는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TV에서 가끔씩 차량을 해킹해서 그 차량으로 가속시켜서 사고를 내게 한다든지 다른 차를 오게끔 해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영화들 화면을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안성과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각종 센서 데이터들의 움직임이 막혔을 때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러한 일종의 오류죠. 그 오류를 잡을 수 있고 그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탈중앙입니다. 내가 있는 현 위치에 가까이 있는 어떠한 통신 네트워크 방식의 안테나라든지 기지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담길 수 있는 각 개개인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업로드 다운로드 시스템. 우리는 지금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쪽으로 생각했을 때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현재 가장 많이 로투스를 사용해서 실링을 하게 되죠. 아직 검색은 완전하게 이룩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CDN을 연결시킬 수 있는 세튼이 발표됐습니다. 세튼의 근본적인 목적은 각 개개인의 퍼스널 컴퓨터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실험해 본 결과 컴퓨터는 돈을 조금 더 주고 좀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네트워크입니다. 권장 사양은 10GBps지만 실제로 세튼을 가동시켜서 이 데이터의 업로드를 검증해내기 위해서는 거의
2기가 정도는 2기가 bps 정도의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과연 2기가 bps가 나올까요? KT는 얼마 전부터 과거에 10G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그 10G 서비스를 이제는 단절시켰습니다.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G를 쓰기에는 힘들겠다. 그래서 세턴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빠르게 각 개개인들이 모일 수 있겠구나, 각 개개인들이 실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집계된 바로 496개의 계정만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 상용화됐고 사실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가동은 되지 않지만 2G 이상 5G까지도 현재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많은 건물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아직도 10G 서비스 아니라 그냥 1G를 어떻게 병렬 방식으로 혼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취합해서 이걸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KT 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민국마저도 이런 현실인데 그렇다면 프로토콜 랩스의 과제는 좀 더 저사양의 PC에서도 좀 더 열악한 네트워크에서도 가동되는 세턴 두 번째 버전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들의 목적, IPF의 최초 취지는 개인이 가진 개인의 컴퓨터의 공간을 빌려주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를 이루지 못하고서는 프로토콜 랩스가 가진 최초의 백서마저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스마트카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강의했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욕시 공공데이터를 담겠다. 공공데이터를 담는데 HTTP 방식으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 데이터가 없어지죠. 없어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각종 해커와 크래커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데이터를 보존하지 못하고 탈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지난해 과감하게 IPFS를 선택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시 공공데이터, 교통, 건물에서 나온 데이터들 모든 이동 인구에 대한 정보들이 담기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서는 4년이 남았겠군요. 전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공공데이터가 담기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마저도 IPFS를 인정하고 IPFS 네트워크의 탁월성을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검증이 되지도 않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도시 혹은 지금 하나건설이 맨 처음 스마트 빌딩이라고 만들어서 자기들 본사의 사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빌딩에 달려있는 모든 센서들, 카메라부터 동작 센서들까지도 모두 우리 IPFS IDC에 담길 수 있는 우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고 어떠한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IPFS와 파일코인의 생태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만큼 IPFS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FCC를 이끌어오면서 저 또한 많은 오류와 많은 비즈니스에 대한 착오로 인해 가지고 겪었던 그러한 상황들에서 자, 어떻게 하면 과연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부류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IDC를 구축하고 좋은 IDC 속에서 좋은 기술을 연마를 해서 자료가 담길 때든 자료를 검색할 때든
저장 성공률과 검색 성공률을 부지런히 높여서 좋은 IDC를 구축하는 업체.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취지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혼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하는 그러한 SP.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도 뭣도 없어. IDC 필요 없어. 돈만 끌어모으면 돼. 그러한 마케팅 SP. 사실 SP라는 이름을 달기에도 부끄러운 존재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SP 집단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혼자서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또한 이 기술을 성공시킨 사람들 혹은 성공시키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모여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협력하고 있는 모 업체에서 거기는 두 번째였습니다. 열심히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갑자기 윈도우 포스트 증명해서 누락되는 겁니다. 날이 쌓이고 결국에 포기했습니다. 오페타를 실링할 때 몇 개의 파일코인 서약금이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1페타가 약 6,000개 정도가 서약금으로 묻히는데 물론 회수가 되는 파일코인이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페널티가 누적되면 이 파일코인은 회수가 안 되죠. 3만 개의 파일코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세로 따져봐야 4.2달러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서약금으로 밀어놨던 그걸 본다면 최고 파일코인 238달러에 갔을 때도 그들은 그 파일코인으로 서약해서 실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한순간에 소실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일찍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ESPA, 우리 교육회장, 우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이 모여서 이러한 자리들이 또한 이러한 교육들이 진행되었다면 서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면 그러한 자금들도 전부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채널에서도 서로 공유하고 계속 기술을 연마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가 원하는 IPFS는 독보적인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속의 스토리 프로바이더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서 가는 겁니다.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에게 올해가 아니죠. 메인넷 이후 가장 큰 타격은 파일코인이었습니다. 서약금이었죠. 초기 서약금도 있고 후기 서약금도 있고 도대체 이 서약금은 뭔가? 저 또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스토리를 확장하고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저장을 하는데 저장된 이 540일 동안 묶이는 이 파일코인 도대체 뭔가? 근데 사실 프로토콜 랩스는 굉장한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무작위 데이터 넣지 마. 불필요한 자료, 인류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그러한 불필요한 자료들은 필요 없어. 안 넣어도 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위치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빅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IS가 사람들 처형하는 그러한 자료들 후손한테 물려줘봐야 나쁜 작용만 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걸러내고 검증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파일 플러스입니다. 데이터 캡을 좋은 데이터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모집해서 그 데이터들을 검증을 받고 공정인이 성락을 했을 때 그 좋은 데이터들을 담았을 때 컴퓨팅 파워가 9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은 파일 플러스로 하면 파일 코인을 10배를 받는데 아닙니다. 컴퓨팅 파워가 10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최대. 그리고 실제는 10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8배에서 9배까지 올라가죠. 우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파일 코인을 수확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료를 담았을 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이 더 유익한 자료들일까? 유효하거나 유용하거나. 유효와 유용의 차이는 보안성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좋은 자료들을 걸러내자는 취지가 바로 서약금입니다. 좋지 않은 자료들이 검색됐을 때는 페널티를 줘서 그걸 프로토콜 랩스가 몰수해 가겠다. 그러니 똑바로 해라. 항상 좋은 자료 찾아다니고, 자료를 보존을 했는데 항상 기술력을 연마해서 이 자료들을 잃지 않게 윈도우 포스 정령을 매일매일 해나가면서 이 좋은 자료를 저장을 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해라. 그 취지가 바로 서약금 제도인 겁니다. 단지 지금 프로토콜 랩스와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의 한 가지 제안할 사항은, 좋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그룹이 있고, 오늘처럼 오늘 이러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우리 쪽에 등록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에게는 서약금을 좀 낮춰줘. 그렇게 좋은 데이터를 담아라고 외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처럼 더미 데이터만 집어넣는, 빈 깡통만 집어넣는 그러한 업체들, 지금처럼 오히려 지금보다 서약금을 더 많이 태워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세 단계로 분류시켜 놓는다면 아마 프로토콜 랩스가 지향하는 전 세계 확산, 혹은 우주 행성까지의 확산하는 인터플래너터리 파일 시스템은 더 빨리 확산될 겁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확산된다면 파일코인의 희소 가치에 의해서 파일코인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목소리를 프로토콜 랩스에,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에 전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인종의 특색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알입니다.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쁜 반도체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모래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개개인 다 우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인의 특성이구나. 모래알이구나. 그런데 시멘트와 같은 경화제가 있어서 같이 뭉치게 되면 정말 끈끈하게 뭉쳐서 콘크리트 빌딩을 짓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구나.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개인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이 다 뭉쳐서 모여서 우리 서로 협력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프로토콜 랩스를 물론 제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주체자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제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견주고 어깨와 어깨를 나누면서 대등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 지난 5년간 전 세계 통신 가입자, 스마트폰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95%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있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가장 빨리 법제화했고 가상화폐 시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세금은 많이 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IPFS 파일코인에 도전하지 못하고 거대 풀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 현재 돈을 뭉쳐서 대한민국으로 싱가포르로 달려갈까? 과거에는 일본도 중국을 갔었죠. 이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최근에는 대한민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2G가 3G까지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를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그게 탈중앙, IPFS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최소한 하나 혹은 2개 이상의 핸드폰을 가진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늘 강조해오던 사실입니다. K-팝. 대한민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여기엔 동영상. 요즘 K-팝이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기술 이룰 수 있다는 메타버스. K-팝도 이제 메타버스화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 많은 온라인 공연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담는 K-팝. 대한민국 문화가 전 세계에 더 빨리 확대될 것이고,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IPFS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모르고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스포츠, 이 작은 나라지만 중국과 견줬을 때 절대 손상이 없는, 절대 딸리지 않는 세계 최대 e스포츠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K-팝과 e스포츠 이 두 가지 정말 좋은 데이터입니다. 향후 검색 시장에서 가장 많이 태그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동영상이라면 강남스타일이죠. 약 4억 뷰가량이 서비스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 뷰의 동영상과 요즘 유튜브들이 흔히 말하는 10,000 뷰의 동영상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파일코인 검색에 대한 인센티브는 책정되지 않았지만 10,000 뷰와 1억 뷰의 차이도 10,000배입니다. 블록 저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점점 낮아지고 검색 저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 지금 현재 70대 30의 비율이 30대 70 혹은 그 이상으로도 맞춰줄 수 있는 게 이미 프로토콜랩스에 공표한 바죠. 2025년에 만일 검색 시장이 70%를 지금 파일코인 인센티브를 잡게 된다면 지금 현재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 물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이 개발만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저 또한 초창기 때는 좋은 IDC, 저장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IDC만 만들어 놓으면 나는 모든 수익은 보장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초에 할 수 있는 거, 좋은 데이터를 가진 업체를 혹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지만 이 개발팀에서 좋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스포츠를 가상시장에 있는 메타버스를 한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개발팀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IDC 담고 그걸 전 세계 서비스에서 검색 시장에서 인센티브 수확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은 구축하고 운영, 유지까지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비즈니스까지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초에는 좋은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IDC에 담고 그로 인해서 담았을 때 컴퓨팅 파워를 올릴 수 있는 블록 인센티브 그리고 그 이후에 검색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검색 인센티브까지 그리고 이 IDC에서 저장 성능과 검색 성능이 좋다고 탁월하게 평가가 받는다면 그럼 굳이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대기업이 봤을 때 그들의 좋은 데이터들을 서비스하기 편하고 혹은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러한 비공개 데이터들을 담았을 때 이제 내년부터 비공개 데이터를 담았을 때도 파일 플러스가 적용되는 이 파일 플러스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들의 보존성과 서비스에서 탁월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고도 담을 것입니다. 굳이 가격 경쟁에서 야 쟤들 100만 원 받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한 90만 원만 받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명품이 있고 짝퉁도 있듯이 강연 도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최초로는 좋은 부품으로 좋은 장비를 구성 요소에 맞게 세팅하고 좋은 자료들을 찾아서 그러한 자료들을 쓰게 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이게끔 하는 그러한 체계 바로 새로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용한 데이터를 가진 빅데이터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되기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일코인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상견이라고 합니다. 파일코인 토크노믹스란 필은 저희가 파일코인이라고 하죠.
필이라고도 하는데 필은 파일코인 생태계에서 쓰여지는 주요 토큰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쓰여지냐?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제공이 되고요. 이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담기 위한 사람들도 파일코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데에도 파일코인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파일코인을 채굴한다고 하는데 파일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선은 블록 보상이 있습니다. 블록 보상이 있고 스토리지 채굴 보상이 있고 검색 채굴 보상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블록 보상과 일부 스토리지 채굴 보상이죠. 블록 보상은 파일코인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생성되어지는 블록에 대한 그 보상 체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6년 반감기로 해서 6년 반감기 이후에는 반씩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지 채굴 보상은 누군가가 이 SP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때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딜값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에게 딜값을 제공하고 저장을 요청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는 스토리지 채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를 또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랩스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검색 채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 스토리지 채굴 보상에 아주 적정한, 유용한, 누군가 찾아볼 만한, 내가 검색할 만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그 데이터가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의 형태로 주어지는 게 채굴 보상이 되겠습니다. 파일코인의 전체 물량 할당량을 보면 기존에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정확하게 POW 방식의 채굴은 모든 발행량이 채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일코인은 30%는 발행량으로 인해서 10%는 모금, 20%는 랩스 재단 또는 파일코인 재단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70%는 마이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일코인 배분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금이 아까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CO 단계에서는 7.5%만 이루어졌고요. 그 7.5%의 금액이 저희가 알고 있는 대략 3천억이 넘는 금액이 되겠죠. 나머지 2.5%는 앞으로 생태계 발전이나 추가적인 펀딩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컨디션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프로토콜 랩스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에서는 해당하는 양이 10%가량이 지금 20%가량이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3개는 발행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스토리지 보상이라고 해서 나머지 70% 보상이 스토리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포하고 계약을 실행하고 파일코인을 블록체인 유지 관리하는 개인 또는 SP들에게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시지 수수료나 오류 소각료는 이 스토리지의 실링을 위해서 들어가는 가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소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악의적인 사용 또는 실수, 아까 악의적인 실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소각하는 형태의 오류용 소각으로 인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일코인은 총 발행량은 20억 개가 되고요. 지금 마이닝으로는 15%인 3억 개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코인 스토리지 마이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검색, 블록 실링, 저장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55%인 11억 개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필 스토리지 마인드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필폭스에 보면 총 저희가 채굴을 통해서 그러니까 블록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총량을 필 스토리지 마인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유통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량의 채굴 수량 그리고 거기에 소각 수량과 락업 물량을 빼면 현재 유통량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파일코인의 유통량은 대략 4억 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파일코인 이코노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두어랩스 강명숙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일코인의 그 사용 사례, 이제 유스 케이스인데, 사용 사례는 한번 6가지 종류로 이제 그 분류를 해봤는데, 생명과학하고 유전학 분야, 그리고 공용 아카이브는 그 퍼블릭 아카이브라고 그래야 공공 행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 아카이브, 연구, 분석 분야이죠. 미디어 아카이브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런 미디어 분야에서 파일코인이 어떻게 사용되나,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그런 유형이고, 5번째는 분석 AI 아카이브입니다. 스토리지가 뭐 이런 종류의 티어가 있다는 건 아시죠? 이제 뭐 얼마나 빨리 그 처리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 얼마나 그 액세스를 빨리 해야 되냐, 그런 어떤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 갖고 그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는데, 위에 있는 거는 빠르고 밑에 있는 거는 느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파일코인은 어떤 유형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적합하냐? 그러면 제 밑에 있는 티어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접근 안 해도 되고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데이터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법 규정에 의해서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뒤에 예시가 나오겠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의 진료 기록, 환자 기록, 수술 기록은 보존 연한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접근할 필요성이 없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적합하다. 속도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적합한 스토리지 시스템이 파일코인이다. 파일코인 네트워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4가지는 앞에서도 사실은 언급된 내용들인데,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4가지 특징인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것만 좀 설명드리자면, 저기 보면 태생적 불변성, 기본 불변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저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 데이터가 완전성, 그러니까 무결점으로 보관이 된다는 걸 누군가는 보장해야 되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 보관했던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그게 이제 그 파일코인에서는 그게 파일코인의 프로토콜 안에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합의 알고리즘이죠. 그래갖고 뭐 그 proof of space time, 또 proof of replication, 그런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그걸 보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글 서버 아니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면 그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건 사업자죠. 우리가 구글을 믿으니까, 걔네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분산화되면 될수록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신뢰를 심는 방법으로서 그 레이어를 어떻게 깔았냐 하면, 파일코인은 합의 알고리즘 자체에 그런 그 메커니즘을 넣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불변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유스 케이스 첫 번째는 이제 생명과학인데, 그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이제 예를 든 게 그 게놈 시퀀싱, 그 유전자를 배포하는, 배열하는 그런 작업,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 또 분석 작업에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처음 한 얘기인데, 벼 품종이 3,000개가 넘는데 그 게놈 시퀀싱 정보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게놈 시퀀싱이라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그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다음 장을 그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자료를 만든 분이 아틀란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하고 뉴욕에 예를 들었는데, 아틀란타 인구가 50만 명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그 인구의 모든 이 게놈 시퀀싱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약 50 페타바이트 정도의 저장 공간이 소요되고, 그보다 훨씬 큰 뉴욕시티는 전체 인구의 게놈 시퀀싱 정보를 저장하려면 840 페타바이트. 이걸 또 확대하면 인류 전체에 똑같은 정보를 저장하는데 20에서 40 엑사바이트의 자료가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 파일코인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양뿐만 아니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있다. 아까 말한 그 합의 알고리즘의 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러니까 퍼시스턴트는 뭐냐면 누구나 어떤 저정 그 공간 서비스를 해준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한은 보장을 해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기한을 넘어서 거의 영속적인 그 기간에 가깝게 저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persistence인데, 그거는 데이터 양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어떤 시간의 개념이니까. 그것도 파일코인은 그런 부분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또 그런 유전학 연구에는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저장 솔루션으로 매우 유용하다. 이제 그런 실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공행정인데, 이거 주로 이제 그 외부 공격에 의한 그 랜섬웨어 공격 같은 그런 외부 공격 그런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으로서의 그런 실사례인데요. 실제로 파일코인 팀이 미국의 한 지방 정부에 가서 파일코인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의 불변성을 막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한번 데이터를 생성하면 대여섯 개의 그 사본이 생성이 되어갖고 분산 저장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때에서야 이런 그 장점을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다. 파일코인을 채택했다. 이제 그런 실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특히 그 외부의 공격에 그 취약한 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과학 아카이브라 그러는데 그 분석, 연구 그렇게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이건데, 이거 저게 자율주행 연구하는 거예요. 저 박스 보이죠? 저 박스가 뭔지 저는 저걸 제가 직접 현대모비스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게 차에 카메라를 달고 앞에 있는 차를 촬영하는 거예요. 저거 왜 하냐면 자율주행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카메라 베이스가 있고 라이다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라이다를 써갖고 갔다 오는 그 반응,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반응 자료에 의해 갖고 물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 베이스 그 자율주행의 그 특징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앞에 주행하는 물체를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알고리즘을 입히면 가능한 거죠. 그럼 그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엄청난 과정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저거 실제로 내가 여기서 차를 몰고 마곡을 1시간 동안 주행을 하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가지고 알고리즘 입혀갖고 테스트를 하면 저 박스가 어떻게 변하냐면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차가 더 멀리 가면 박스가 작아지고, 트럭은 박스가 높겠죠. 차체가 높으니까. 저기는 사람은 굉장히 박스가 작고, 그런 앞에 가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특징을 포착을 해갖고 그걸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연구를 시작한 데이 1이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1시간 그 주행 동영상을 떠서 알고리즘 입혔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그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0일 거예요. 0. 그거를 어디까지 올리냐면 90%는 만족을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90%면 사람이 열어 죽습니다. 100%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99.999.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하다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미국 기사 1면이 나요. 이제 그런 한 번, 두 번의 사망 사고가 진짜 그 퍼센트로 따지면 0.00001%지만 그 한 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거의 100%까지 올리기 위해서 무수한 그 연구를 하는데,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하고 또 계속 그 실험을 하는데 그 자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똑같은 마곡의 그 주행을 동영상을 찍어도 비 오는 날 다르고, 흐린 날 다르고,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르고, 눈 오는 날 다르고, 특히 어제처럼 뭐 그저께처럼 눈이 온 날은 일단 카메라로 찍은 영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에 따라서 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를, 그런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과정에 그런 그 촬영하고 그걸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런 작업을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생성되는데 그 자료를 다 어디다 보관할 거냐, 결국 비용을 생각하면. 그럼 결국 그것도 파일코인 네트워크 같은 저비용 구조의 그런 네트워크가 적합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된 게
많은데 다음 걸 이제 좀 살펴보시면 과학 분야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경 데이터 저기 보면 지진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게 70년대까지 데이터를 다 보관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그대로 손상 없이 보관돼야 되는데 70년도 데이터라면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앞으로 쌓이는 자료 저렇게 똑같이 다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하면 데이터 양도 문제지만 그 지속성도 문제니까 그거에 적합한 그 저장 스토리지, 저장 그 솔루션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파일콘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뭐 비행 데이터도 있고요, 뭐 기후 데이터도 있고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과학 아카이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 예시는 한 미국 대학교인데 퀸슬랜드 대학인가? 그런데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대학의 자료 보존 연한이 나오죠. 어떤 거는 15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15년이 지나면 저 버리느냐? 5년이 지나면 버리느냐? 당연히 버리죠. 저거를 15년, 5년만 보관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자료가 불필요해서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 문제죠. 그 학교나 기관의 예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운용을 하려면 예산에서 운용을 하려면 버리는 건 할 수 없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일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그 저장 솔루션은 저비용으로 장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특징을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의미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재밌죠. 우리가 잘 아는 아까 K-팝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K-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전 세계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그 스토리지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서 27년도 예상되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660만 불 66억에서 178억 약 180억 불 정도의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하는데 그게 그로스 레이트로 환산을 하면 연평균 13.7%가 된다. 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연평균 13.7%로 성장을 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생산하는 컨텐츠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소비를 하는 그 채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다양한 기기에서 똑같은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TV에서도 보지만 영화에서도 보지만 자기 핸드폰에서도 보고 그러면 고해상도가 필요하고 저해상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또 저장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K 드라마나 영화를 생산했을 때 전 세계 상영을 하게 되면 번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디지털 파일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이제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죠.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미디어 아카이브를 담을 수 있는 저장 솔루션으로 파일콘 네트워크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스타링 랩의 조나단 도턴이라는 분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찔러갖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인투이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그 해석을 했는데 아무튼 가장 강력한 분산형 기술 사용 사례가 바로 미디어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산업에 걸쳐 갖고 이제 그 직면하는 문제, 그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데이터 셋에 대한 그 저장에 대한 개런티하고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도 있고 기후 데이터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는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그럴 때 파일콘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대용량의 영상 서비스 플랫폼이고 그 VOD 등의 무제한 사용, 저렴한 비디오 스트리밍, 다양한 추천 테마, 고퀄리티 제공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는 수동적으로 파일콘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마일링크 플러스는 이게 그
웹하드 솔루션인데 로그인 절차 없이 브라우저 환경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또 솔루션이고, 결론은 기회는 존재한다는 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포터가 이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포텐셜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자기가 풀겠다, 언락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한 지원을 할 테니 필요한 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위클리콜에 참석하는 SP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건 또 참석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 있는 목소리를 미국한테 전달하기가 되게 좋은 기회인데, 그것도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즉각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도 좀 참석을 하시고 이 기회를 미국에 있는 파일콘 재단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탈 시프트 기술이사 이윤재라고 합니다. 이번 타임에는 그 주제가 파일코인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제 하에 SP란 무엇인가, 그리고 SP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마존, 구글 같은 그 대형 업체들이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앙 집중화된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런 그 아웃소싱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더 확산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보안이나 안정성 등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불변성이라던가 어떤 안정적인 영구적 보존을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 2년 전 2020년 12월에 구글 스토리지 서비스가 잠깐 중단이 됐을 때 유럽이나 미국 쪽에 기업의 업무가 중단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2달 전에 그 다음 카카오 서버가 입주해 있는 SK 쪽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장시간 동안 그 서비스가 중단되고, 메시지 서비스뿐만 아니고 그 같이 구현되어 있는 페이먼트라던가 뱅킹 서비스들이 일시에 다 멈추는 그런 혼란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저런 대형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서비스가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서 중소형의 독립 업체들이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그 선택권 또한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시에 극복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술이 바로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방식이고, 이런 방식의 선두주자로 있는 곳이 바로 IPFS와 파일코인입니다. IPFS에 보면 컨텐츠 식별자라는 컨텐츠 ID 방식을 통해서 그 파일의 무결성,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지고, 파일코인 쪽에 있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안정적인 저장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증명 방식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이나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선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SP라는 파일코인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란 무엇인가? 파일코인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NFT라던가 웹3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로 인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고, 그
그런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의 진입 장벽 같은 것도 최소한의 그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약간의 필요한 재원만 있다면 누구나 이 파일코인의 분산형 스토리지 시스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원한다면. 그리고 이 파일코인 커뮤니티 재단에서는 그 다양한 부류의 단체들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코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되면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저장에 대한 보상, 그리고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블록체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익 창출 기회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뭐 이점들 외에도 파일코인은 단순히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떠나서 최근에 계속 그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내년 아마 내년 초에 릴리즈하게 될 파일코인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처럼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인 아마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CDN 서비스 기능이 도입이 되면 분산형 스토리지 그냥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에 굉장히 큰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채굴자는 자신의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서 이 블록체인 유효성을 검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 인센티브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파일코인도 비슷하지만 상당히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고객들에게 데이터 저장이나 검색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장 공간, 검색 파이프라인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포우 방식의 코인들과는 구조가 좀 많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고 복잡하고 관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 IPFS하고 파일코인 아마 개념을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IPFS는 이미 실생활에 그 최근에 그 NFT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운받고 조회하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핫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고요. 파일코인은 콜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장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색해서 다운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이게 그 파일코인 부분에 굉장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일코인도 어떤 나중에 CDN 서비스가 오픈을 하게 되면 IPF 없이 파일코인만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검색하는 게 가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일코인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로는 그 로터스 공식 사이트에 있는 최소 사양은 인텔 샤 확장을 지원하는 AMD 젠이나 인텔 아이스레이크 이후 버전의 A코어 이상 CPU가 필요하고 메모리 128기가 이상이 필요하며 또 그 스나크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필요한 업무 단계별로 고성능의 NVMe 기반 디스크 공간도 필요하고 또 대용량 체인 데이터를 저장할 추가 SSD라던가 그 봉인된 섹터와 고객들의 저장한 데이터를 보관할 하드 디스크 그 대용량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최소 사양이고요. 실제로 파일코인의 실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최소한 256기가 이상이 돼야 되고 일반 데스크탑으로는 128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워크스테이션급이라던가 서버급 이상의 장비가 갖춰져야 그 제대로 된 실링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담보라는 게 있는데 이 담보는 어떤 용도냐 하면 내가 고객에게 비용을 지불을 받고 데이터를 저장을 해줬어. 그런데 우리 시스템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고객이 필요할 때 데이터를 못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 개념으로 일단 담보를 잡아놓고 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담보에서 매일 그 일정한 페널티를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명을 하는 방식이 프루프 오브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해서 시공간 증명인데 시공간 증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매일 24시간마다 실링된 섹터 전체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는 윈도우 포스트라는 검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30초마다 고객에게 우리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는 걸 증명을 함으로써 어떤 채굴의 기회, 블록 채굴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위닝 포스트라는 두 가지 그 검증이 있고 일단 윈도우 포스트가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 실패하게 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틀 연속으로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리 그 담보로 잡아놨던 금액에서 일정 부분씩 차감이 되고 45일 동안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 차감되고 남은 보증금을 환불을 해주고 이미 서약했던 저장 공간에 대해서는 섹터가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차라리 45일 기다리지 말고 복구가 안 된다 싶으면 아예 그냥 미리 터미네이트 해버리는 게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SP 보상 및 페널티 관련된 부분인데 보상에는 스토리지 저장이나 검색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블록 30초마다 이루어지는 블록 보상이 있습니다. 윈도우 포스트를 매일 24시간마다 30분 단위로 해서 그 48개 인덱스로 나눠져 있거든요. 각 인덱스에는 2349개의 섹터가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용량이 커지면 그 파티션이라고 해서 파티션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각 인덱스마다 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각 인덱스를 무조건 30분 내로 정상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 블록 보상 같은 경우는 그 저희는 1분이 60초로 되어 있는데 파일코인 네트워크상의 시간으로는 에포크라고 해서 1 에포크가 30초 단위이고 그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부터 해서 30초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블록 하이트고 아마 오늘자 블록 하이트가 한 245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0초마다 블록 채굴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는 내가 제공하는 스토리지의 용량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도 있고 적으면 기회도 적어지고 이 주어진 그 블록 채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해진 시간 아마 25초인가로 알고 있는데 25초 내에 이 수수께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블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P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필요한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주로 로터스를 이용을 하고요. 먼저 하셔야 될 게 로터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샤 익스텐션을 활성화하고 뭐 GPU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세팅이 된 상태에서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파일을 해야 그런 그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컴파일 전에 이런 그 OS의 환경 설정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쿠다 설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 오픈CL에 비해서 실링할 때 한 10%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고성능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다면 쿠다를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쿠다 활성화는 뭐 저런 익스포트 FFI 유즈 쿠다라는 환경 변수를 툴으로 설정해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샤 익스텐션 기능을 활성화할 때 쓰는 환경 변수고요. 그리고 실링 과정하고 증명할 때 필요한 그 매개 변수 파일이 있는데 이게 32기가 섹터 같은 경우에 100기가 이상 되는 고용량이고 실링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 파일들을 고성능 NVMe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에 필요한 매개 변수 파일들을 어디에 저장할지 패스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 컴파일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저런 그 파라미터 파일들이 다운을 받아지는데 혹시 운영 중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패치 파라미터 커맨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스 노드 데몬하고 마이너하고 특히 마이너 같은 경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는 목적으로 혹시 그 원격으로 분리를 하고 싶으면 플로드 API 인포라는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해서 체인 관리하는 노드하고 로터스 마이너하고 원격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환경 세팅들이 끝난 상태에서 컴파일 완료가 되면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로터스 데몬 노드 체인 관리를 하는 노드 프로그램을 먼저 띄워야 되고 이 노드가 그 블록 데이터하고 싱크가 맞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전체 풀 싱크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디스크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역할에 필요한 만큼의 최근부터 한 2,000개 정도까지의 블록 데이터만 있으면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라이트 노드 체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 라이트 노드는 한 80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고 다운을 받아서 싱크를 맞추게 되면 보통 대여섯 시간 이내에는 싱크가 맞아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로터스 지갑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용의 지갑은 그 BLS라는 형식의 지갑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BLS 말고 뭐 SECP 256K1인가 뭐 그런 타입도 있는데 무조건 BLS로 지갑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로터스 마이너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 파이콘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비로 미리 지갑에 한 뭐 0.1필이나 1필 정도 넣어놓고 이니셜라이즈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로터스 마이너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고요. 권장하기로는 뭐 지갑을 하나만 생성해서 오너 워커 컨트롤 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오너하고 워커 지갑을 두 개를 생성을 해서 분리해 주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앞으로 실링을 하고 데이터 저장을 할 때 우리 그 섹터 사이즈를 32기가로 할 건지 64기가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옵션을 주지 않으면 디폴트로 32기가가 되고 만약에 뭐 64기가로 세팅을 하고 싶다면
옵션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64기가 섹터 실링을 하려면 그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이 훨씬 더 고사양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른 피어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오픈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이니셜라이제이션 작업이 끝난 후에는 로터스 마이너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노드하고 마이너하고 각 워커들을 다 분리하는 구성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워커용으로는 실 스토리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스토리지 어태치해서 워커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를 어태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저장용으로 스토어하는 스토리지를 또 어태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퓨처에이스의 파이낸셜 대표 한상견입니다. 지금 앞에서 파일코인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 파일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비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방금 기술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됐습니다. SP가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SP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SP가 돼 보니 제가 SP가 돼 보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파일코인 하면 뭐가 가장 연관이 되어 있죠? 데이터죠. 근데 세상에 데이터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SP의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자주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SP에 안정적으로 고퀄의 데이터를 검색 가능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돼 있는 전 세계의 99% 이상은 CC죠. 데이터가 담긴 데이터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근데 지금 SP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분들은 지금 CC를 저장해 놓고 검색 시장이 열리면 10배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는 알잖아요. 고객이 딜값을 제공을 하고 스토리지 프로바이더가 그 딜을 받아서 저장을 해야 저장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색 보상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데이터가 여기서 저장된 리얼 데이터가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여야만 검색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들과 얘기를 해서 데이터캡 승인 신청을 승인 신청을 했었죠. 그 중에 10개 기업 정도가 데이터캡을 확보를 했고 약 47TB 정도를 받았는데 이걸 받아놓고 났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하냐? 어느 정도 관계십이 있어서 이 데이터캡 신청하는 데 대한 정보는 줬는데 실제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이 데이터를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그 기업의 데이터들이 생명과 같은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파일코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저장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검증됐다라는 검증된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안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공간이 31PB가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있어야 이걸 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계산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용 PC나 가정용 PC에서 최근에는 1TB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 500TB, 250TB, 300TB 이렇거든요. 500TB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64,000대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다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희는 항상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이
이 방법으로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트하이브입니다. 아트하이브라는 이름에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여기에 예술 작품들,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저희 SP 안으로 들어오게끔 서비스를 구축하자고 해서 만든 게 아트하이브라는 이름이고요. 아트하이브는 특정, 그러니까 저희 SP들 중에 그나마 깨어있는 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지 이게 검색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검색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진 작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타겟을 잡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정 산업군의 특정 유저들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진 작가들을 선택을 했냐? 사진 작가들은 한 번에 사진을 찍을 때 고용량의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습니다. 수만 장까지는 아니죠.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죠. 그 사진들을 2년, 3년이 지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언제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백업에 백업, 웹하드를 쓰고 외장하드를 쓰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저장에 대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파일코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당신들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서비스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냥 이걸 만들어 놓고 사진 작가분들에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할 때 실제 사진 작가 활동하는 분이 저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해서 사진 작가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넣어서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 사용할 의향이 있냐라는 시장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검색이 되지 않는 프라이빗한 서비스잖아요. 거기에서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SNS 기능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진 작가들이 사진 작품 활동을 하면 그 작품 활동 중에 공유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는 사진 작가 활동들을 하고 사진 작가들을 추종하는 학생들이든 그 팬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내 작품을 누군가하고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검색이 안 되는 데이터겠지만 SNS로 간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일코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와치허브라는 곳에 있는 자료를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최초에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에 대한 부분을 타겟으로 좀 잡은 거고요. 기존의 이제 서비스들은 업로드 크기 제한이나 이런 로우 파일이라고 하면 사진 작가들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일반적인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는 그냥 저희가 바로 그냥 이미지로 볼 수 있지만 사진 작가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볼 수 없는 파일, 로우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로우 파일을 별도의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JPG로 변환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로우 파일이 이미지가 제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자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저희가 웨딩 사진 안 찍어보신 분도 계시면 찍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웨딩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 작가가 그 중에 사진 1000장을 찍었으면 그 중에 한 100장 정도를 추려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된다라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그 링크를 가서 가입을 하고 사진을 다운받아서
제 컴퓨터에서 열어서 한 장 한 장 한 장 열어서 사진에 있는 넘버를 적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넘버 적어서 나중에 작가한테 따로 별도로 몇 번 사진, 몇 번 사진, 몇 번 사진, 어떤 것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작가가 아까 로우 파일에 대한 부분을 변환 절차 없이 로우 파일을 공유를 하면 그 공유할 때 이미지로 볼 수 있게끔 JPG를 변환을 시켜 놓고요. 공유한 상태에서 사진을 다운받지 않고 소비자가 사진을 선택하고 선택한 사진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기입을 하고 기입된 내용은 공유한 사진 작가가 다시 그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단계를 많이 간소화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인트로 화면인데요.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라는 공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하드 공간이고요. 갤러리라는 공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스타와 같은 SNS 기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이브를 눌러보면 일반적인 저희 웹하드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여기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 사진들을 제가 공유를 하고자 하면 공유 대상을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링크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공유 받은 문서에 가면 아까 이후를 결혼 사진이라고 제가 폴더 공유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진을 클릭을 하면 별표 있죠. 이 별표를 하면 제가 선택했다라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상세 정보로 가서 코멘트로 가서 입력을 하면 여기 메시지가 등록이 되고요. 다시 나가서 이 사진을 공유한 다시 사진 작가로 가보겠습니다. 네, 공유한 문서에 가서 여기 보면 이 사진만 노란색 마크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보면 선택한 사람이 요청한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다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다시 한번 교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진 작가들이 고객들과 소통할 때 다운로드 받고 다시 업로드하고 세부 정보를 적고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서비스입니다. 마이 갤러리로 가면 여기에서 태그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갤러리에 가면 이런 식으로 SNS에 나타나는 저희 필터레스나 이런 것처럼 나타나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보면 그냥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작가분들에게 이러한 그들이 사용하기 좋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사진 작가분들은 전부 다 사업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데이터 캡을 신청을 했을 때 다 데이터 캡 승인 대상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공간을 사용할 때 저희는 아까 31PB의 그 저장 공간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겠죠. 이 서비스는 지금 고객이 데이터를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넣으면 스위치를 통해서 O2 서버를 통해서 이제 파일코인이나 IPFS로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또 하나의 방식은 DB 서버로 가서 두 개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현재 완벽하게 파일코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파일코인 IPFS로만 저장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저장되는 부분이 저희가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두 개의 서비스에 동시에 저장되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되면 실제
유효 데이터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검색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저희는 그 검색 시장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색 시장을 맞이하고 보다 효율적인 회수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서비스는 거진 마무리가 돼서 지금 오픈 베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NFT 많이 얘기하는데 NFT 하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작품이거든요. 사진 작품들을 작가들이 NFT화 시켜서 이 안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계획이 있고요. 이 이후에는 이 서비스가 런칭되고 난다면 동영상, 음원에 대한 부분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NFT 마켓에 대한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FBM이 활성화가 되면 FBM을 이용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만들고 그 안에서 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 메타버스는 이제 쉽게들 얘기하면 메타버스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이 사진 작가분들이 전시 공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이면 예술의 전당 이런 특별한 장소들을 메타버스화 시켜서 그분들이 여기를 장소를 임대해서 또는 활용해서 연합전을 펼치든 개인전을 펼치든 전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서 NFT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데이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 여기 계신 SP분들하고 같이 이 유효한 데이터들을 같이 어느 정도 쉐어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으로 파일코인 플러스 및 로터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코인 플러스 그리고 데이터캡 공증인 데이터캡의 원화명 사례 그리고 이 파일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대부분 다 SP이시니까 데이터에 대해 방금 전에도 데이터 확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데이터 확보 문제는 한 SP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SP들이 연합하고 공유해야지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최소 4개 이상 훨씬 더 많은 노드에 공유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독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나만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또 연합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데이터 문제인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SP가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뭐냐 파일 플러스라는 거죠. 프로토콜 랩사에서 만든 이 프로젝트가 파일 플러스인데 이 파일 플러스 프로젝트를 SP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사회적 신뢰 계층을 추가하여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저장 공간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내용이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유용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이 파일코인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참여했을 때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정말 유용한 데이터인지 검증을 하게 되고 또 그 검증된 고객의 데이터를 SP들이 저장을 할 때 서로 윈윈하는 거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바로 파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SP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유효 파워 채굴이 파워가 10배 이상을 보상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념도인데요. 일단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진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커뮤니티 거버넌스나 루트 키홀더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고객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러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 하는데 고객은 잘 몰라요. 파일코인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SP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주 고객이기 때문에. 자,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고객이 데이터를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그러면 플러스 팀과 공증인이 이 고객과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캡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캡을 받은 고객은 이제 SP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SP하고 고객이 거래가 돼서 SP가 저장을 하면 10배의 파워를 보상을 받고 고객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하는 작전인데요. 고객 입장에서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보다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장점이 많다라는 걸 SP가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잠재 고객이고 우리도 윈윈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훨씬 많은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보다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문제죠. 가격이 거의 지금은 거의 무료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했을 때 내 데이터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고객 입장에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객이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안전성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데 몇 가지가 있잖아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서약금 제도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4개 이상의 노드에 저장하기 때문에 중복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보장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입장에서는 내가 적은 용량 그리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10배 보상을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굳이 이용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SP들은 아직 이 리얼 데이터, 유용한 데이터 캡을 신청하는 것도 적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훨씬 적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이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필폭스에서 두 노드를 임의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5페타 정도 되는 유효 파워 채굴의 두 노드를 비교를 했는데요. 위에 거는 데이터 캡을 사용하지 않는 노드이고 아래는 데이터 캡을 사용한 노드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두 개 5.95 페비바이트, 5.5 페비바이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로우 바이트 채굴 파워하고 밑에 그 로우 바이트 채굴 파워를 비교해 보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10배의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노드들이 CC로만 저장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거는 없어지기도 할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섹터 크기, 섹터 수입니다. 수량입니다. 위에 게 97,000개, 아래 게 18,000개, 약 10만 개하고 2만 개, 약 5배의 차이가 나요. 자, 저장할 때 10만 개 저장하는 속도하고 2만 개 저장하는 속도가 비교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 어느 것이 적겠습니까? 당연히 2만 개겠죠.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같은 효과를 내면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 섹터를 관리할 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윈도우 버스트, 윈 버스트 하려면 관리 소요가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자, 10만 개 관리하는 것과 2만 개 관리하는 것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2만 개가 5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좀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자, 파일코인 플러스라고도 하고 그냥 필 플러스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 캡을 어떻게 하면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SP들이 알아야 고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고객들은 파일코인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할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러면 SP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신 해주는 경우도 대부분 많습니다. 현재 데이터 캡을 신청한 걸 보면 약 1,4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이 90%가 대부분이 중국이에요. 그만큼 중국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파일코인 플러스 데이터 캡을 신청하려면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검증을 클릭하게 되면 세 가지 데이터 캡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두 번째는 일반, 세 번째는 라지 데이터셋, 대용량 데이터셋입니다. 1번, 2번, 3번부터 좀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검증 데이터 캡인데요. 이거는 글리프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글리프에서 첫 번째 칸에다가 내가 데이터 캡을 받고자 하는 파일코인 주소를 입력을 하면 32기가 데이터 캡을 1분 이내에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기더브 가입 6개월 이상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무용지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 칸에 파일코인 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캡의 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데요. 일반 데이터 캡입니다. 파일플러스에서 2번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공증인을 직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공증인이 지금 이번 4차에는 88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인을 클릭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신청 양식이 나옵니다. 신청 양식에 몇 가지 아주 간단한데 간단하게 기입하고 기더브 로그인과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GitHub에 이 사이트에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GitHub 안에서 공증인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플러스 팀이 실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증인이 신청한 데이터 캡에 대해서 할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용량 데이터셋입니다. 이것도
파일 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GitHub에 직접 신청을 하셔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요. 500TB부터 시작해서 5PB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1PB 이상의 데이터 캡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New Issue를 클릭하고 하면 신청 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을 대부분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가지고 와서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직접 타이핑해서 넣기도 하긴 하는데요. 워드 프로세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정하고 편집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을 사용해서 작성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중요한데요. 데이터 캡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봇이 유효성 검사를 합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이 됐는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검증 단계가 되는데요. 고객에 대한 검증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먼저 플러스 팀 그리고 이제 공증인 그리고 그 일반 커뮤니티도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캡이 정말 할당해도 좋겠구나라고 판정이 됐다 싶으면 플러스 팀에서 트리거를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증인 2명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데이터 캡 요청에 대한 서명이고 한 명은 할당에 대한 승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캡을 받을 수 있어요. 5PB를 신청하면 당장 5PB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총 5단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데요. 1차부터 5단계, 1차만 보면 요청된 총 데이터의 5% 또는 주간 할당 비율의 50% 중 작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약에 5PB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5PB 중에 5%는 250TB입니다. 그리고 주간 할당 비율이 50%면 내가 일주일 동안 100TB 정도를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50%니까 50TB이죠. 그리고 250TB와 50TB 중에서 작은 값, 그러니까 50TB를 첫 번째 할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50TB를 할당 받아서 이제 데이터 캡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나게 되면 75% 이상이 사용되어지면 자동으로 트리거가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에서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또다시 검증이 이루어지게 돼요. 50TB에 대해서 제대로 저장을 했는지 정말 맞는 데이터 캡인지 사기성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검증 단계를 또 거치고 나서 또다시 공증인 2명의 서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제가 블록체인 월드에 데이터 캡을 신청해서 약 1년 전에 1PB를 신청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3단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검증도 복잡하지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요, GitHub뿐만이 아니라 파일코인 플러스 대시보드에서 다 모든 내용을 검색하고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파일 플러스 대시보드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데이터 캡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캡을 승인해 준 공증인, 서명한 공증인들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캡을 할당받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데이터 캡이 사용되어진 SP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CID까지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새로운 이제 고객 입장에서의 데이터캡 신청 사이트인데요. 필 플러스 스토리 슬래시 어플리라고 해서 며칠 전에 발표된 새로운 웹사이트입니다. 좀 더 쉽게 파일 플러스 데이터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됐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아까 그런 단계보다 어차피 과정은 거치지만 신청하는 방법이 수월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데이터가 많은데 데이터캡을 신청하는 것도 적지만 이걸 검증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공증인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많은 SP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연합하고 뭉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데이터캡 오남용 사례, 이건 특히 대국인 중국이 테스트넷부터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객과 SP 공증인이 담합해가지고 CC 데이터를 무작위 무한 반복해서 저장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공증인 되기 전에 이 내용을 사례를 발견하고 PL 측에 플러스팀에 신고하고 사기 분석 사이트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많은 이제 오남용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번째 데이터캡을 받아가지고 가짜로 받아서 데이터캡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이제 슬랙에서 여론화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 행위들도 있었는데요. 이거 오남용 사례는 결론은 그 오남용하는 SP 입장에서는 아니면 고객 입장에서나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의 신뢰를 깨뜨리고 파일코인의 가격도 하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전한 파일코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오남용 사례가 없어져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오남용 사례를 잡기 위해서요, 슬랙의 필 플러스 트러스트 워킹 그룹이 채널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신고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검증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CID 검사 봇이 이제 가동됐는데요. 어제부터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증인 입장에서 이제 제가 멘트를 달았던 데이터캡 신청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멘트가 저한테 메일로 날라오거든요. 어제 아주 거의 100여 건 이상의 메일이 막 계속 왔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CID 검사 봇이 가동돼서 기더브에서 체킹이 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하고 공유했는지, 중복된 CID는 없었는지, 또 그 저장한 노드가 검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IP가 공개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어떤 지역에 저장되는지까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이제 불필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오남용 사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발전된 방패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테스팅 중에 있는 파일 플러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파일코인 플러스인데요. 이것은 파일 플러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파일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파일 플러스 프로젝트는 공개 데이터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개 데이터보다 비공개 데이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기업의 데이터 아니면 개인 데이터 아니면 공공기관 정부 기관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프라이빗 데이터라고 해서 비공개 데이터이거든요.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저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데이터, 훨씬 더 공개 데이터보다 많은 데이터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담겨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호화된 비공개형, 비공개 기업형 데이터를 위한 저장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SP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비즈니스화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찾고 그리고 고객들과 만나서 데이터를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처럼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성장의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8 플러스 데이터 캡을 플러스의 데이터 캡을 승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들이 도입됐는데요. 먼저는 KYB 검증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검증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세금 계산서, 납부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자세하게 아마 검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SP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리드 SP라고 해서요, 등록을 하면 이런 E8 플러스로 들어오는 고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리드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리드 SP제가, 그러니까 고객하고 맞물려 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공증인 중에서 2명이 특별히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2명만이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공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공증인이 다 들여다보고 다 검증할 수 없어서 지정된 공증인 2명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이 검증하게 되고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지난 10월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내년 아마 내년 초까지 6개월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확대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요, SP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랙에 보면 필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셔서 전 세계적인 분들하고 아니면 공증인 그리고 커뮤니티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입니다. 슬랙은 PSH0691 그리고 메일 똑같습니다. 지메일 쓰고 카톡은 반대로 0691 PSH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